나만을 이제 공격한다는 그런 지도는 처음 공개했습니다. 환각제 작용을 하는 모르핀 가지고 있으라는 지시문이 나왔어요. 운직 접대, 음주 접대뿐이 아니라 군품을 요구하는 거죠. 접대원들이 자기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보도드리는 거. 개인 그 신상 자료들을 유출해가지고 해커 조직에다 넘깁니다. 남북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방송 이제 만나러 갑니다. 예, 요즘 날씨가 워낙 좋아져서 나들이 가는 분들 많잖아요. 많죠. 특히 이번 선배님은 오늘도 혹시 어제도 혹시 등산 다녀오셨나요? 주말마다 갑니다, 저는. 요새 산에 가면요, 진짜 색의 진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그야말로 절정입니다. 야, 최고인데 요새는 또 산보다는 제가 또 요리 산매경에 빠져가지고 한참 요즘-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 뭐 요생남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어떤 요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새 지금 한식 조리사 자격증 오 마이 갓. 얼마 전에 저 필기 시험 합격했고요. 근데 사실 저희 나이 때는 실기보다 필기가 어려워요. 암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진짜 많이 외워야 되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리고 3개월 안에 제가 실기까지. 실기는 또 53가지 요리를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도전할 생각입니다. 그람수까지 외우던데, 그죠? 그럼요. 근데 형님 그거 왠지.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쉽지 않아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형님 또 부업하시려고요? 눈치도 빨라? 알겠죠. 그러면 우리 장성호 씨, 네. 요즘 뭐에 빠져 계십니까? 저는 재봉틀을 배우고 있고요. 뭐 재봉틀? 나도 재봉틀인데 와. 여기 왜 이래 근데? 너무 재밌는데. 구체적인 단계 뭐 이렇게 선을 일자로 이렇게 실을 박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U자나 뭐 이런 거 이제 시작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 이제 뭐 많이 달아요. 이런데 네네네. 무릎 같은데 그런 거 이제 제가 손 바느질로 캐릭터 같은 거 붙여주고 요즘 재봉틀이 매뉴얼이 잘 돼 있어서 여러 가지 박음질이 다 매뉴얼이 되어 있어요. 재봉틀로요? 버튼만 누르면은 요즘은 이제 간이용으로 식탁 위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많이 밀어본 사람이 장땡이에요. 아주 멋집니다. 오늘 분위기가 전업주부 남편 특집 같아요. 요즘 남자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이상민 씨. 네, 필면 나오죠. 야 정말. 수도꼭지야 수도꼭지. 아니 진짜 이렇게 많은 스케줄을 어떻게 이렇게 소화를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항상 임하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뭐가 거기다 와. 고지가 저기 아까 내가 대기실에서 야 상민아 그거 바빠서 어떻게 살아 했대. 갚아야죠 형. 그러면 다 갚으면 계획이 뭐세요? 그 다음 계획. 해야죠. 좀 쉰데. 저는 요새 사실 이렇게 바쁠 때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야? 저는 요새 모바일 아이 쇼핑이라고 이게 계속 이제 사지는 않고 서치만 해요. 근데 내가 이제 딱 발견한 상품이 모든 쇼핑몰에서 가장 저가를 찾는 거죠. 계속 싼 거, 제일 싼 거. 예, 그냥 여기서는 5,500원인데 4,850원짜리를 찾아낸 어떤 그런 기쁨. 사진 않고. 사진 않고. 요즘 남자들의 변화다. 남자들이 나이가 들수록 여성화 된다더니. 그래요. 맞아요.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요. 네. 이게 저도 변하는 게 네. 드라마를 그렇게 본다. 어떡해. 근데 이게 점점 내가 들으면서 저기 남자들이 무슨 요리에 재봉에 무슨 뭐 쇼핑 이러는데 내가 뭘까 했더니 나는 드라마를 보면서 송중기한테 빠지고. 중기 만나러 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드라마 끝나고 그러면 내가 송중기가 돼 있어요. 그건 아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게 북한에서 봤어요. 근데 아내가 드라마 송중기한테 빠져 있고 나서 후에 한 30분 동안은 와이프 앞에 안 나타나요. 왜요? 송중기 보다가 저 보면 큰일 나지. 이게 금기사항이래요. 남편 금기사항. 안 돌아다녀야 돼요. 예. 자, 그런가 하면 네. 우리 아라 씨가 요즘 대학에서 한국무용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놀라운 실력이라고 지금 칭찬이 자주 합니다. 그럼요. 취미로 배우신 거죠? 아니에요. 제가 그 무용을 편입을 하려고 입시 준비 때문에 연극 영화과? 배웠었거든요. 네, 근데 영국 영화과에 지원한 애들 중에서 어릴 때부터 요만한 때부터 춤을 배우고 막 이런 진짜 천재 같은 애들 엄청 많은데 그런 애들이랑 겨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춤 실력도 완전 나도 아니까. 알지. 진짜 알죠. 아니, 댄스계 알파고잖아요. 안 되잖아요. 아니 그쵸. 우리가 저도 뻔히 알고 알아요. 있는데.
저도 알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춤 실력으로는 절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연기로 가자.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북한에서부터 아빠랑 같이 있었던 그 추억들을 노래에 녹여냈어요. 아라 씨가 잠깐 배운 네. 무용 실력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박수를 한번 그래 봅시다. 봅시다. 신기한 북한 이야기가 가득한 이만갑. 오늘 정말 특별한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남조선을 정복하라. 북한 대남 전략. 2015년 김정은의 대남 정책은 한국과 손을 맞잡다가도 다시 도발하는 냉온탕 전략. 하지만 김정은 정권 5년차 북한의 대남 전략이 확 달라지고 있다. 수소탄 핵실험, 무인기, 사이버 테러에 이어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력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 유엔의 대북 제재 이후 외화 상납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북한 식당 종업원이 집단 탈출하는 사건까지 일어났지만 여전히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적신호가 켜진 남북 관계. 남조선을 정복하라. 북한 대남 전략. 네, 오늘 주제부터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그리고 광명성 4호 발사에 이어서 개성공단 폐쇄, 그리고 대북 제재, 동해안 미사일 발사까지 지금 남북한이 굉장히 경직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북한은 앞으로 어떤 대남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에 대처하는 김정은 정권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세세 면밀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DJ 만나러 갑니다에서는 탈북하신 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을 소개해드렸죠. 지금까지 300여 분이 넘는 분들이 우리 이만갑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도요, 정말 절대 다른 곳에서는 알 수 없는 아주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온 분이 있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해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새로운 탈북민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송중기 내 짜다. 그 누구도 두렵지 않다. 당가족 따윈을 위하여 한 목숨 바치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밀의 땅 북한 그 안에서 아주 은밀한 그곳 대남연락소 훈련병 출신 장미입니다. 북한에서도 절대 밝히지 않았던 생생한 경험을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털어놓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대남 연락소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간첩 키우는 곳이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대남 연락소는 말 그대로 외국어 공부를 비롯한 각종 훈련을 시켜서 양성시켜서 이제 남한을 비롯한 해외 정보를 떼내기 위해서 파견하는 그것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옛날에 쉬리에서 막 김윤진 씨 훈련 받고 막 이런 장면들만 보다가 네네. 오늘 되게 예쁘시고 여성스러우시고 전혀
무서워 보이지가 않으셔서 되게 지금 새로워요. 오늘 선글라스를 끼고 나오셨는데 네. 장미라는 이름도 좀 특이한데요? 아, 네. 선글라스 끼운 이유는 훈련 기간 동안 선글라스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간에 이제 나이와 이름 그리고 얼굴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할 때도 밥 먹을 때도 교관들도 일체 모든 사람들이 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요. 자기 공간에서만 선글라스를 벗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할 때 말한 장미는 제 이름이 아니고요. 훈련 시절에 닉네임으로 사용한 이름이고요. 저의 본명은 임미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남 연락소에 뽑혀서 가신 건가요? 학교 때 너무 불량하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간 것 일진이셨구나. 같습니다. 정말. 네, 일명 한국에서 말하면 일진이었어요. 북한에도 일진이 있어요? 네. 있어요. 북한에도 일진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저는 학교 때 아침 등교할 때 이제 가방을 들고 나가다가 가지고 가기 싫으면 길가에 가는 애들을 잡아서 이제 가방을 저희 교실까지 가져가게 했고요. 이 집이 멀어서 도시락을 싸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반에. 그럼 그 친구들의 도시락을 빼앗아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차출당하신 거예요? 예, 졸업할 당시에 어느 날 갑자기 사료청 지도원이 저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료청실에 갔는데 청년돌격대로 가게 돼 있다고 저보고 그래서 저는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에서 청년들을 부르고 있는데 못 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무조건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을 만나셨습니다. 그 도당 간부가. 어머님은 이제 제발 좀 사람을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데려가라고. 네,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것이 대남 연락소였고 저한테 왔던 그 도당 간부란 분도 이제 중앙당 간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니 좀 의심되지 않았어요? 이게 뭐 하는 데인가 이거? 처음엔 의심을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청년 돌격대를 나가면 다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에서는 시적인 행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불량하게 산 친구들을 이번에 뭐 돌격대 보내기 때문에 시적인 행사가 없다고. 네. 그날 밤에 원성평양 열차를 탔습니다. 근데 이제 열차에 올랐는데 VIP 그 침대석을 탔습니다. 네. 근데 저를 데려가시는 분들 자체가 3명이 오셨는데 3명이 이렇게 경호를 하듯이 호위를 하듯이 이렇게 다 선글라스를 끼셨습니다. 그때. 근데 이제 타서 보니까 안에 썬팅이 다 되어 바깥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어디 가는지 모르고. 네. 근데도 안면띠를 저한테 띄웠습니다. 안면띠라면? 네, 안면 눈 가리고 이제 먹을 때만 이제 안면띠를 벗고 밥을 먹을 수가 있었고 화장실 들어갈 때만 안면띠를 벗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며칠간을 갔던 것 같습니다. 기차를 타고. 예, 가다가 이제 전기가 안 들어오면 이제 기차가 서고 하니까. VIP고 침대 칸이고 일단 전기 안 들어오면 쓰니까. 네네, 철도니까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제 제 기억으로는 한 4일 동안 갔던 것 같습니다. 네, 새벽역에 이제 도착한 곳이 어느 한 부대였는데 부대 앞에 가서 이제 안면대를 벗었는데 이제 저는 휴양지를 왔는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뭐 청년돌격대가 이런 휴양소에서 사나 이런 근데 군복하고 이제 그 배낭하고 침낭하고 이렇게 주시면서 이제 제 방을 주시는데 이제 7평 한 8평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넓은 걸 줘요? 개인실. 네. 그 안에는 이제 샤워실 다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신고식을 하는데 이제 선글라스를 무조건 다 착용하고 나오라고 해서 이제 나갔는데 서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 전날 저녁에 이제 분대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저보고 일반 대원들하고 사적인 얘기는 군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규칙적으로. 예, 그래서 이름과 나이, 얼굴을 볼 수도 없으며 물어봐서도 이제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남 연락소까지 가는 얘기만 들어도 영화 한 편인데 그럼 본인이 정작 여기가 대남 연락소라는 걸 알게 된 게 언제예요? 바로 주던가요? 훈련이 너무 가혹했고 이건 뭐 청년돌기 때문에 원래 건설 그렇지 다리 만들고 네, 뭐 건설입니다. 댐 근데 만들고. 기상 훈련부터 시작해서 하는 훈련이 이제 군대식이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말라는 한국 부대명도 없고. 네, 없었습니다.
훈련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부대하고 강도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 틀립니다. 저희는 하루에 2시간 정도, 많이 자면 2시간이었습니다. 2시간 잔다고? 네, 못 잘 땐 30분. 왜요? 잠 못 자는 게 제일 힘든데. 신병 훈련 때 이제 길을 들으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새벽 4시에 기상을 하면요. 일어나자마자 이제 친구를 정리하고 이제 집합하면 이제 순번대로 나가서 섭니다. 전화를 불러서 나가서면 이제 거기서 인원 체크를 다시 하고 이제 운동장을 3바퀴를 돌고 다시 이제 각자 이제 방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15분 내에 방 정리고 뭐고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오면 이제 아침밥을 먹는데 아침밥도 5분 내로 먹어야 됩니다. 저희는 진짜 눈을 뜨면 이제 공부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부도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희는 너무 몸이 고단하고 힘드니까 이제 신입되고. 가뜩이나 공부는 또 좋아하진 않았어. 아, 네. 어떤 공부를? 영어를 위주로 배워줍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어도 가르쳐주고 이제 한국말도 이제 많이 가르쳐주는데 전혀 그 한국말이 안 됐었습니다. 왜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함경북도다 보니까 군인말이 익숙치 않았습니다. 표준어. 네. 근데 그 말도 안 됐는데 이제 한국말 이제 서울 같은 말. 서울말은 어떻게 가르치던가요? 서울말은 이제 교관님이 오십니다. 탁상처럼 생긴데 이제 거기에 이제 서울 그 아파트고 뭐고 이게 국회의사당이고 뭐고 이게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제 한강을 비롯해서 이제 한강 중심으로 해서 국회의사당이면 이제 서울 국회의사당이 여의도 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가 여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국말로 해야 되는데 저희는 여의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의도. 네, 그게 톤이 저희는 안 됐습니다. 그때는 네, 여의도 막 이러고 이제 한강 막 이러면 한강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한강 막 이러고 이제 그 군인들의 그 군대는 무조건 이제 톤이 좀 높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다 리을 발음 어떻게 할 거야? 이응 발음이 전혀 안 됐었습니다. 그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희는 왜 리을을 이웃을 이응으로 해야 되는지. 그냥 좀 궁금한 게 그 가르쳐주는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여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정말 정확한 한국말을 하고 있던가요? 네. 혹시 나는 물어보는 게 한국 사람 아니었냐는 거지, 교관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말을 해요? 그렇게 잘해요? 네, 서울말을 했습니다. 우리처럼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하고? 가끔은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경상도 말도 썼던 것 같습니다. 아, 경상도 말도? 네. 아, 한국 사람이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그 침투를 하면 대남이든 해외 침투를 하면 나의 존재를 상대한테 들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이제 사교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교력. 대화를 하더라도 좀 친근감 있게. 사기치는 것부터 해서 다 배워요. 괜찮더라고. 사기치는 걸? 사람을 만나서 이제 거부감 없이 어떻게 친해집니까? 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의 그 외모부터 시작해서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 성능을. 빨리 파악을 하는 걸 배워줍니다. 이제 그러면 이미지가 이제 되게 까다롭게 생긴 사람한테는 이제 부드럽게 다가가.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얼굴을 팔고 뭐 이제. 근데 만약에 실수했어, 훈련하다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떤 처벌 받습니다. 저희는 이제 팔 굽혔다를 이제 100번 이상을 시키지 않으면 이제 모래주머니 10kg짜리 하나씩이면 20kg입니다. 양쪽 잠단지 하나씩 이렇게 하면 20kg입니다. 그리고 배낭 하나 무게가 15kg 정도 나갑니다. 거기에 이제 총까지 매면 총이 무게가 한 7, 8kg씩 나갑니다. 그거 메고 이제 10kg 내지 뭐 15kg씩 뛰고 했습니다. 그 훈련소에서 훈련만 다 마치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또 뽑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훈련은 이제 거기서 마치면 이제 부대 임명을 받아서 이제 전투 임무를 받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적 목표는 대남 침투예요? 해외하고 대남입니다. 체력적으로 진짜 특히 여자라 힘들었을 텐데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예요? 낙하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뛰어내리는 거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1m, 2m, 3m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5m까지는 이제 아파트 높이에서 이제 뛰어내리는. 그냥 뛰어내려요? 네. 그냥? 아무것도 없이? 네, 없습니다. 줄 안 매달고? 네,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5m에서까지 뛰어내리고 이제 그 뒤부터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낙하 실지. 비행기에서는 이거 안 낙하합니다. 낙하산 하겠지. 5m면 어느 정도예요? 여기. 5m면은 2층 정도. 저 위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목 부러지거나 이런. 네. 부상사도 납니다. 그냥?
네. 바닥에 뭐 깔아줘요? 아닙니다. 모래바닥입니다. 대박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전쟁 시 이제 38선 같은 이제 전기 고압선들을 뚫고 나가려면 그 전기 고압이 들어오는 선과 안 들어오는 선을 알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치 같은 걸 이제 자르고 이제 보복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실신을 했습니다.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기절해가지고. 네.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이제 저희 그 외가 쪽에 이제 삼촌이 이제 중앙당 쪽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하도 이상하니까 이제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셨다고 나중에 들었는데, 그래서 삼촌이 이제 알아보니까 제가 그런 부대에 가 있다라는 걸 알고 대대장한테 이제 죽어도 그냥 시체라도 사복 입혀서 좀 보내줘라라는 부탁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이제 당연히 죽는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 와서 2달 만에 의식을 차렸습니다. 어머나. 저희 집에서 하도 깨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맥박은 뛰고 심장은 뛰는데 눈을 안 뜨니까 주변에서 다 이제 보내라고 해서 이제 장례식을 준비하던 차례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국에 와보니까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원한 게 대한민국인데 이제 인천공항 내렸을 때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호흡을 파지라서. 미국으로 온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한국이 아니라? 네, 영어로 다 되어 있어가지고. 영어로. 근데 명동 가서는 어땠어요? 맨 처음에 명동. 명동은 아직까지 못 가봤습니다. 강남. 네. 강남에는 한 번 가봤습니다. 어떠세요? 살기는 좋은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국회의사당은 가보셨어요? 그림으로만 봤던. 여의도. 맞습니다. 그 사진으로 봤던 여의도가 진짜 똑같아요? 그렇구나. 네, 똑같았습니다. 아, 그래. 자, 이미옥 씨. 네. 고조 열렬히 환영합니다. 우리 이미옥 씨의 만나서 반가워요. 네, 남조선을 정복하라. 북한 대남 전략. 예,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부터 하나씩 밝혀가겠는데요. 확 달라진 대남 정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제 보여주세요. 2016 북한의 대남 정책은 메모에 의해 결정된다. 저거는 뭐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닐까요? 대남 정책은 김정은에 의해 결정된다. 최고 사령관이니까. 그렇게 당연할까요? 2016 북한의 대남 정책은 이만갑에 의해 결정된다. 힌트. 개그맨, 개그맨? 수다쟁이, 영어, 끊임없이 떠듬. 하춘하. 저기? 그러면 김영철? 정답 확인합니다. 2016 북한의 대남 정책은 김영철에 의해 북한의 김영철 있잖아요. 네, 김영철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그러니까 원래 김영철 하게 되면은 북한의 그 군부 계통에서 정찰 총국장을 하면서 상당히 지금까지 많은 수위의 남한 도발을 해왔잖아요. 네. 그다음에 작년에 그 김양곤이가 그 교통사고로 죽은 다음에 그 뒷자리로 이 사람이 왔어요. 군부에서는 보이는 대남 전략을 했다면은 이 통일 전선부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통수권을 줬는데 일단은 결론권은 김정은이죠. 당연히. 예, 결론권은 김정은이지만은 세밀한 그런 작전 과정이라든가 진행 과정에 대한 거는 거의 김영철이 주도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 결국은 대남 전략도 김영철이가 쓴 시나리오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밑에 사람들의 조언이라든가 그런 의견 같은 것도 상당수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앞으로 대남 정책을 이어갈 인물 김영철이 누군지 우선 이소연 씨가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을 예측하기 위해선 이 사람을 파악해야 합니다. 대남 정책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통일전선부장 김영철.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김영철은 1946년 양강도에서 태어나 만경대 혁명학원,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졸업한 군사 엘리트입니다. 2009년 정찰 총국장이 된 그는 대남 해외 공작 업무를 총괄 지휘하며 연평도 포격, 목함 지뢰 도발을 주도한 대표 인물입니다.
정전협정 백지화, 핵 타격 불바다라는 위협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는 과격한 스타일로 알려졌죠. 입수된 정보에 의하면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언건파인 김양곤과는 달리 김영철은 강경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영철로 인해 북한의 대남 전략이 앞으로 어떻게 국변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이서인이었습니다. 네, 상선 씨. 네. 김영철 이제 아셨습니까? 이제 알겠네요. 정말 위험한 인물이네요. 우리 사실 개그계에서도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최근 그 남북 관계를 보면 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이 김영철이 처음 지휘한 대남 정책이 뭔지 알 수 있나요? 그 통일전선부장이 돼서 주도를 하고 지금까지 지휘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대남 전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남 전단은 올해 초부터 시작됐는데 그 1월 6일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중단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를 했는데 북한은 이에 반발해서 대남 전단이죠. 그것을 살포하기 시작했고 아직까지 계속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살포되는 대남 전단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두 가지 지금 부류로 나누고 있거든요. 하나는 군에서 보내는, 그러니까 군에 이제 적공부라고 운영되는데 거기서 보내는 대남 전단지는 굉장히 질이 나쁩니다. 그리고 이제 문구도 굉장히 투박하고 또 하나는 김영철이가 지금 수장으로 있는 통전부 산하 연락소에서 지금 전단지를 제작해서 살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리고 그 천연색 칼라 이제 전단지로 계속 뿌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김영철이 주도해서 살포한 대남 전단 어떤 것이 있는지 최주현 씨가 좀 공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미국 놈 네 발 묶고 전쟁 못하게 막아준 이북의 수소탄 전군의 독일어세. 잘한다. 미국 놈은 손도 없고 다 발인가 봐요. 네 발이니까. 식량이니까. 식량이니까. 네 발이니까. 일이 이해가 되네. 자 우리 이번에 강력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전쟁의 도화선에 불다는 대북 심리전 방송제게 당장 그만두라. 약한데요. 한 번만 더 세게 해주시겠습니까? 강하게. 전쟁의 도화선에 불다는 대북 심리전 방송제게 당장 그만두라. 어떻게 나보다 더 못하는 것 같아. 인생의 도화선에 불타는 대북 심리전 방송제게 당장 그만두라. 강수원 씨가 강하게 한번 해주시죠. 자, 이제. 자. 전쟁의 도화선에 불타는 대북 심리전 방송제게 당장 그만두라! 당장 그만두라! 목소리가 나왔어. 여봐라. 여봐라. 그만두라. 네, 불타는을 잘못 쓴 거 아닙니까, 강력 씨? 불타는 아니에요? 불다는 맞아요. 그게 뭐예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도화선에 불을 지핀다는 소리예요. 불을 단다고? 불을 다는. 불을 단다. 불 달아라 이러죠. 불 달아라. 도화선에 불을 지피라. 불을 지펴라, 달아라. 도화선에 달기 위해서. 불을 붙이다. 보통 이런 건데. 똑같은 말. 자, 이번엔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한번 웃고 시작해 주실래요? 귀여워라. 네. 우리 강토 우리 결에 지켜주는 우주강국 핵강국 이북만만세. 우와. 진짜 잘한다. 저 궁금한 게 우주 강국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우주를 이렇게 가나 미사일이랑 계속 그걸 쌓아 올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늘을 다 정복했다는 소리예요. 김정일이 우주 최고사령관이에요, 북한에서. 우주사령관? 예전에 최고사령관이라고 김정일 정권식에 엄청 선전했어요. 우리 북한이 땅만 이승 전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까지 다 점령했다 그 소리예요. 아니, 너무 다 가져가라 그래. 자, 최양 씨. 유엔 제재에 띠꿈다라는 부개장한 모습을 보아라.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군의 위력이고 배짱이 아니더냐. 근데 죄송하지만 이게 대남 그 홍보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거잖아요. 우리를 변화. 근데 띠꿈은 표현이 좀 우리가 쬐끔 이런 거 쬐끔? 끄떡도 안 하는. 끄떡 안 하는. 그러면 그거를 우리식으로 써줘야지. 맞아, 우리가 부르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저런 그 용어가 틀린 거는 군에서 제작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잘 이렇게 정보를 잘 몰라요. 귀신 꿈꽃도가 북한에서 왔을까요? 띠꿈도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꿈꽃도. 꿈꽃도입니까?
꿈꿨던 우리도 사람이 딱 보이 나겠다. 어렸을 때 저런 거 많이 본 적 있으시잖아요. 맞아. 예, 그때랑 지금이랑 어떤가요? 아, 저 어렸을 때 저 삐라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뭐라고 써 있었어요? 북으로 넘어오면 예쁜 미인과 결혼하게 해주고 집을 한 채 주고 5천만 원인가? 뭐 2,500만인가 준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든지 넘어오라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써 있었어. 보신 분 계세요? 우리 때 70년대는 삐라가 저 미군 이렇게 늑대처럼 이렇게 그려놓고 국군도 이상하게 그려놓고 그다음에 막 좀 자극적인 거 칼로 막 찌르고 막 이런 게 많았어요. 그림 위주로. 그림으로 이렇게 이상민 씨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일단 그 산에 가면 항상 있었어요. 그 동네 산, 앞산, 뒷산을 가면 그런 게 있었고 기억으로는 그냥 뭔가 되게 빨간색 종이에 핏물 떨어지는 눈체 그런 기억밖에 안 나요. 그 당시는 너무 어렸을 때라 그냥 이거 진짜 빨리 신고하고 노트 받고 뭐 이런 기억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면 DMZ에 근무하신 우리 주승현 박사님은 아무래도 이 대북 전단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처음에 그거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지금은 이제 국방부에서 대북 전단 살포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비무장지대에 있을 때는 정말 많이 보냈을 때거든요. 군에서 보낸 거예요? 네. 지겹게 보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그 비무장 안에 이제 대북 전단이 쫙 깔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 업무 중 하나가 그 전단을 수거하고 소각하고 그리고 선별을 해서 또 받치는 일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날아와서 하루 종일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그 전단을 좀 적게 보냈으면 그런 마음도 있었고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그 한국 전쟁을 북침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북정당에서는 이제 남침이다. 북한이 이제 일으킨 전쟁이다 하면 우리 그 사병들 같은 경우는 깜짝 놀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그 남한에 가 있는 탈북자 분들이 10,000명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제 비무장지대에서 보니까 넘어가는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그 10,000명이 어디에 있냐. 어디로 가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국이나 이렇게 다 삼국을 통해서 가는 부분이 있고. 그럼 그때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셨겠네요. 아, 그때는 그랬었죠. 10,000명은 네, 무섭겠다. 저거는 굉장히 이제 뽕이다. 좀 과장을 많이 했다. 아니 그러면 저 사병들은 그 북한 전단을 보고 동요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사병들? 그러니까 대북 방송은 자연스럽게 듣게 되는데 전단을 보다가 계속 보게 되면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단을 수거하고 그것을 분류하는 사람들도 아무나 시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일 한가한 저희 방송국에서 이제 나가서 하는데 가장 제가 좀 충격 먹었던 것은 이제 북한의 수령들에 관한 이제 내용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다 아시겠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어떤 그 고향은 백두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바롭스크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고 그리고 뭐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기쁨조. 네, 수령이 기쁨조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죠. 아직까지 이제 그게 생생하게 기억될 정도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 2000년도부터 13년도 이게 탈북하기 전까지 계속 봤는데 제가 생활하던 개성 지역이라 삐라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산에 가도 맹삐라고 뭐 도로에도 떨어져 있고 한국에 넘어오면 사람들 다 죽인다고 하잖아요. 북한에서는. 북한에서는 그렇게 정보만 뻗고 그것 때만 써먹고 다 죽인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삐라 보니까 한국에 넘어온 사람들이 생활 잘 살고 이런 걸 담은 영상도 있고 김정일이 만수대 그 군수광장 기능군장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액수까지 딱 적었더라고요. 와. 적어가지고 이렇게 막 죽은 사람 한 사람보다 산 사람 100이 낫다. 죽은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산 사람 100을 죽이지 마라. 맞는 말. 주민들 입장에서 써서. 예,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면 주민들한테 쌀을 공급해줘라.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충격이지. 충격이. 내가 본 내용. 아니 그거 보면 조금 약간 그하고 김정일의 셋째 아들이라는 것도 그 삐라를 보고 알았어요. 아 몰랐어요 그래? 예, 마지를 제쳐놓고 셋째 아들을 이렇게 대통령. 그럼 첫째 아들인 줄 알았어요 다들? 그러니까 그는 아들이 몇인지도 몰랐죠. 김정남은 몰라요? 몰라요. 그래? 저도 학교 다닐 때 봤었는데 저희는 선생님이 그거를 믿지 말라고 보여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되게 예쁜데 좀 야한 옷을 입고 나오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걸 보여주면서 얼마나 사상이 불순했으면 이런 종이에 이런 기생 같은 여자를 올렸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만약 길에서 이런 걸 주우면 무조건 학교에 갖다 바치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엔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남한 사회는 여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곳이구나. 아니 우리 대북 전단 안에 먹는 거 있지 않아요? 먹는 거? 있어요. 예전에 보면은 제가 대학 때도 떨어졌는데 이게 농촌동원을 가잖아요. 가면은 농촌에 가서 일을 하는데
하늘이 새파란데 이 기구가 또 오는 게 보이거든요. 둥둥둥해서 제발 이쪽에 떨어져라. 그 원인은 뭐냐면은 그때 당시 이게 그 전단뿐이 아니라 비닐봉지에다 해서 치약이나 비누 같은 거. 그거 떨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넘김을 매다 보면 그 비닐봉지가 보이거든요. 또 일단 그걸 갖다가 수거해서 줘야 되는데 뭐 워낙에 그 신기하기도 하고 좋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렇게 몰래 이 안에다 쓱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져가서 이게 칼로 딱 긁어. 아니 그러면요. 그게 이게 떠다니면 그것만 보고 계속 뭐까지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들 없어요? 그게 떨어질 곳을 계속 쫓아서. 혹시 그 대남 연락소 그 훈련하는 현장에서 혹시 삐라를 보신 적이 있어요? 훈련소에서는 못 봤습니다. 그 98년도에 저희 어머니랑 제가 이제 항해도로 장사를 갔었습니다. 그때 저는 봤습니다. 황해도에? 네. 가까운 지역이니까. A4 용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장이 떨어져 있었는데 여자가 이렇게 속옷만 입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이제 제가 신기하니까 이제 이게 뭐냐고 하니까 엄마가 막 주지 말라고 빨리 돌아서서 가야 된다고. 근데 왜 속옷 입은 건 왜 보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수송지 날라리풍의 그 전형이잖아요. 이렇게 그 속옷 입고 저는 그 전단을 본 게 아니라 우리 학교 때 강연회로 가가지고 그 회관에서 그 기록 영화물을 봤어요. 기록물을 봤는데 저 시뻘건 대낮에 거기서 나레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벌건 대낮에 저렇게 쫄떡 뻗고 나오는 저 흉측한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더럽고 구역질이 납니다. 이러면서 나레이션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마 예쁘다 하면서 또 같이 욕을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모자이크를 처리해가지고 보이진 않았는데 뭔가 있기는 입었는데 아예 벗은 건 아닌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란제리 패션쇼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 벗은 거를 북한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송진 날라리풍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이제 열매 과제를 받아갖고 산에 갔어요. 근데 참치통조림을 봤거든요. 가뜩 있는 거예요. 이렇게 쏟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 애들이 가설이 야 이게 뭐야 이게 먹을 줄 모르고 이게 캔을 따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밀수랑 하다 나니까 이제 통조림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한번 뜯어보자 이런데 비린내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이제 한국 꿀까지 참치 이렇게 썼으니까 너무 좋아갖고서 이제 한번 먹어보자. 근데 죽진 않을 거야.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그래서 아들이 막 밥에다 비벼서 정신없이 먹고 그리고 이렇게 한 4명이서 그 참치 통조림을 한 명당 3개씩 나눠가지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간식 주머니다 엮고 산에 가서 열매 났다고 그런 거 가져왔댔어요 집에. 와 우리 언니 너무 맛있다고. 갑자기 아니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진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앞으로 남북 관계는 김영철로 인해서 더 좋아질 것 같습니까? 더 나빠질 것 같습니까? 네, 한동안은 굉장히 나빠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철 자체가 군에 있을 때 정찰 청국장을 했던 사람이고 다 아시다시피 과거에 이제 연평도 그리고 미국의 소니사 해킹 이거 다 김영철이가 주도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통전부 수장이 되다 보면 굉장히 강경책으로 대남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남북 앞으로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아질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영철이를 보게 되면 이제 강경파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김영철이로서 이제 북한 전략을 대남 전략을 세는 데서 이제 기본은 이제 한국보다도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세계가 어쨌든 미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미사일도 쏘고 방사포도 쏘고 지금 계속 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쏘면 이제 세계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우리 한반도 한국 동세도 좀 살아나고 그러면 이제 지쳐서 세계나 이제 우리 한국이나 이제 다 지쳐가지고 그 93년도에 우리가 핵무기 전파 방지 조약에서 탈퇴했습니다. 탈퇴하니까 세계가 이제 그게 공론화돼가지고 미국이 대한마당에 나왔거든요. 나와가지고 클린턴 대통령으로 해서 사제 소환이 날아오고 북한에 육자회담이라는 게 이제 이루어져가지고 미국이 이제 그 쌀 60만 톤, 그다음에 중류 40만 톤을 매일 이제 반입한다 해가지고 저도 이제 그때 그 낮은 선봉항에 이제 중국 배로해서 들어오는 거 봤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지속화를 계속 하게 되면 국제사회나 이제 그 한국이나 이제 제풀에 물러 앉아서 또 이제 그런 승리를 이제 받아오려는 이제 그런 이제 전략을 좀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조선을 정복하라 북한 대남 전략. 김정은 정권 들어서 북한은요 한국 테러에 더욱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다양한 테러 공작을 우리 탈북 미녀들이 퀴즈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김아라 씨가 준비하셨습니다. 네. 북한의 핵심 대남 공작은 네모로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북한이 그 인터넷에 이것을 통해 가지고 대남 공작을 펼친다고 해요. 그 답은 무엇일까요? 딱 나왔네. 북한의 핵심 대남 공작은
해킹으로 시작된다. 그럴듯해요. 저도. 해킹을 하기 전엔 또 뭘 할까요? 뭘 먼저 하고 해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로그인. 먼저 한다고? 로그인 해야 되겠지. 로그인 먼저 해야죠. 정답이네. 천재래니까. 윈도우야? 자, 정답 확인합니다. 북한의 핵심 대남 공작은 친구 친구시청으로 시작된다. 자, 이거 좀 약간, 약간 유치하게 그런 거야? 들리기도 한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SNS예요. 결국. 진짜? 그러니까 F, T 있잖아요. 말하는 뭐 네. C도 있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미녀 사진을 그 프로필로 띄워가지고 접근을 해와요. 아, 그래. 예, 그러면 뭐 남자들은 당연히 뭐 클릭을 하게 되죠. 하죠, 당연히. 친구를 맺어요. 이니의 그 유령 회사라든가 유령 인물을 가상적으로 만들어서 남한 사람들에게 공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적인 사례로 걸려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한의 뭐 지방 공무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그걸 통해서 이메일 계정이라든가 비밀번호 같은 것이 해킹당할 그런 요소도 나왔던 거예요. 우리 이상민 씨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네. 제가 최근에 이제 보게 된 기사인데 북전현직 공직자의 SNS 미인계 해킹. 실제로 이게 보도가 된 기사거든요. 우리 측 외교 안보 주요 인사 300여 명 중에서 40명의 스마트폰이 해킹을 당했다. 그렇지, 맞아. 친구 신청만 받아줬는데,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저는 좀 납득이 안 가서요. 친구 신청을 만약에 누가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개인적인 뭐 얘기를 하진 아니죠.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F 같은 거는 친구 신청을 하면 바로 메신저가 돼요. 바로 되죠, 바로 되죠. 네, 돼요. 메신저를 하면은 그 다음에 뭐 나 누구누구인데요. 이러면 당연히 뭐 아저씨들이나 오빠들은 관심을 갖게 돼 있고. 서로 채팅을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뭐 좀 친해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정보도 공유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 일한다, 무슨 일 한다, 맞아요. 뭐 예, 상투적인 수법이잖아요. 저도 다 말하는데. 아, 그러면 그냥 예. 불특정 개인의 신상 정보를 그렇죠. 예. 가져가기 위해서 친구 신청을 하는 네네네. 거네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메일 계정도 알아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회사 같은 것도 알아낼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해외에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죠. 네. SNS를 하다 보면 그 친밀 관계가 이렇게 좀 친밀해지면서 가까워져서 뭔가의 공유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탈북 미남 미녀분들도 SNS 꽤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혹시 친구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상하거나 좀 이건 뭐지 할 정도의 좀 약간 좀 의심이 가는 어떤 그런 걸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의심보다도 저 같은 경우도 뭐 이거 이만갑을 하면서 하거든요. 예, F를 많이 하는데 보면은 이자처럼 미모의 여인들이 자꾸 들어와요. 예, 친구 좀 보내오잖아요. 하면 그 다음에 뭐 밤에 심심하다는 뭐 이상한 게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사실을 안 다음에 극력계 이쁜 여자들 그리고 보면은 이게 그 뭐지 정보가 안 나와 있어요. 예. 아, 추가 정보 진짜로 같은 거. 이쁜 여자들이 글 올리는 건 한번 보게 돼. 야, 보게 남자들 돼요. 올리고 안 보게 그래서, 되고. 봐야죠 또 그건 또 우리가. 네, 북한의 달라진 대남 전략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최주현 씨가 준비하셨습니다. 북한 해외 식당은 네모로 대남 공작을 펼친다. 그 식당을 오신 분한테 스탬프를 찍어주는 거죠. 10번은 자주 오라고. 스탬프. 아, 북한 식당을 자주 애용해 달라고. 클럽 들어갈 때 찍어주는 거? 그럼 여기 손에다가 그런 것처럼 서비스도 주고. 팔뚝에다가? 10번 보면 하나 무료 뭐 이런 거. 수현 씨 클럽 갈 때 도장 찍어줘요? 아니 요새 띠 않잖아요. 띠로. 이상민 나왔다. 예. 북한 해외 식당은 카드 결제 영수증으로 대남. 그럴 수 있네. 그럴 수 있지. 정답 확인합니다. 하도 안 됩니다. 북한 그럴 해외 것 같아. 식당은 와 명함으로 대남 공작을 펼친다. 보니까 이게 명함이라는 게 보면 회사 상호명뿐이 아니라 그렇죠. 이메일 주소, 홈피 맞아, 주소 다 다 나오죠. 있거든요. 다 나오죠. 전화번호 심지어는 회사 전화번호까지 다 팩스번호 다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북한 당국이 정말 저 데이터베이스로 깔고 사칭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거 가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거는 공략을 해야 될 대상이 식당에 왔다고 하면은 인위적으로 그런 정보를 얻어듣고 뭐 재외교포라든가 뭐 재캐나다 뭐 한국인이다 뭐 어쨌다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장을 해서 접근을 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 모르시겠지만은 북한 식당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대남 연락소에
연락처입니다, 거기가. 예, 그러니까 대남 공작원들이나 해외 나가 있는 파견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자주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 지인도 한 분 중국에 가서 식당을 하시던 분이 계시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뭐 영사관이나 대사관 사람들이 이상한 아저씨 데리고 온대요. 근데 그 아저씨들이 오면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음식 접대, 음주 접대뿐이 아니라 마지막에 그 군품을 요구합니다. 뭐 몇천 달러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하고 어떤 때는 뭐 또 저항당에서 왔다고 번국에서 왔다고 이따만한 그 증명서를 내보이면서 좀 자금이 좀 필요하니까 내놔라. 그러니까 그 삥뜯기에 마지막에 뭐 매상이고 뭐이고 그런데 국가에서는 또 계획은 무조건 내라고 하죠. 그래서 돌아온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재미난 게 그런 이상한 아저씨들이 자꾸 궁금하니까 밉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물어봤더니 뭐 이름도 참 가관이에요. 뭐 백두산이라든가 뭐 강성국이라든가 뭐 강효성이라든가 뭐 김춘성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제가 그 러시아에 있을 때 그 식당들에서 이제 그 식당에서 이제 그 접대원들이 자기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자 그 명함도 이제 거둬들이는 거. 네, 그 실적이 있어야 돼요. 아, 명함 하나 달라는 얘기가 하겠네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그 안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자들이 뭐 다 고운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 또 다 이쁘다고 해서 또 뭐 다 이게 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네. 어떤 애들이 요즘에 그 접대원들이 자기 그 실적을 못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거는 대사업 권한이 있습니다. 접대원들이 이제 저희한테 부탁을 합니다. 아, 이게 사람 오지 이거 좀 하나 좀 해주십시오 하고서는 나 오늘 계획 못해서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그 준 적도 있어요. 한국 분들도 제가 이제 대상을 하다 나니까 계획을 못했다 해서 야 남발하지 마라 해가지고 줄 때 보게 되면 내가 이제 나도 받은 거 보면 거기 이제 집 주소까지 다 있어요. 제가 받았던 거는 있어요. 자택까지 자택 옛날에 썼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 적이 몇 번 있어요. 명함에 나와 있는 그 한국 분들을 또는 그 식당에 들어온 사람들의 명함에 있는 개인 그 신상 자료들을 유출해 가지고 해커 조직에다 넘깁니다. 그러면 바로 사이버 테러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실제 2011년 9월에 그 네팔 당국에서 자국 내에 나와 있는 북한 식당을 탈세 혐의로 그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그 식당에서 북한 식당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내에 한국 사람들이 들어왔던 그런 그 대화 내용, 심지어 그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신상 정보가 담긴 보고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예전에 그 북경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명함을 준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사업을 좀 크게 할 때라 명함이 북한 사람한테 왜 주는 거야? 놀러 오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북한 식당을 처음 갔고 거기에서 이제 계신 직원분들이 되게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그냥 명함 하나 그때 주시라요. 무슨 내가 왜 이끌려서 명함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명함이 나왔어요. 예쁘니까 뭔가 이끌려서 그렇지 명함을- 이뻐서니까 안지. 네, 뭐 이렇게 같이 가는 사람이 농담하잖아요. 아, 한국에서 온 연예인이다. 뭐 그러면 뭐 이렇게 아 그럼 뭐 기념으로 명함 하나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처음 만난 사람이니까 이제 한국에 대해서 한국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국에 와서 일이 안 풀리기 시작했는데 북한에서 뭔가 날 막았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북한의 외국 식당은 이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다른 기능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그 미녀 직원분들은 혹시 이런 대남 공작에 가담을 하시나요? 점점 이제 파견되는 직원들이 경쟁도 좀 심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까다로울 것 같아요. 일단 출신 성분을 봐야지, 얼굴을 봐야지, 또 요즘은 재력이 있어야 간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보위부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출된 사람들을 뭐 2달에서 3달 정도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 과정에서 아마도 이제 해외 나가서 해야 할 일들, 낯선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정보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혹은 북한이라는 체제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교육을 받고요. 뭐 식당 같은데 파견되면 아무래도 아침부터 이제 사업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할 거, 그리고 오늘 뭐 요즘 정세를 이제 브리핑 받고 일을 한 다음에 자기가 했던 일,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보고서 같은 걸 작성해서 이제 그 담당 그 직원에게 제출을 하는 그런 일들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소희 씨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북한은 사이버 테러를 위해 네모를 확보했다. 과연 뭘까요? 사이버 테러를 위해서 사이버 머니? 사이버 머니를 확보했다. 사이버 머니. 외국에 서버를 뒀잖아요. 도박 사이트 같은 거 보면 그런 것처럼 외국에다 서버를 확보해 놓지 않았을까요? 외국에 서버를 확보했다. 북한은 사이버 테러를 위해 지하 세계를 확보했다.
지하 뭐 지하 주차장도 왜요? 지하사가 뭐? 지하 세계의 방호벽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PC는 그 어떤 그 테러에도 견뎌내는 방호벽. 야. 내가 보기엔 이게 정답이야. 북한은 사이버 테러를 위해서 알파고를 확보했다. 북한은 사이버 테러를 위해 그냥 카페를 확보했다. 팬카페? 팬카페. 팬카페 확보했다. 정답 확인합니다. 정답은 좀비 PC 7만 대? 7만 대를 확보했다 합니다. 북한은 사이버 테러를 위해 좀비 7만 대를 좀비 PC. 좀비는 아니고. 이거지. 좀비는 이거야, 좀비. 좀비 700명을 확보했다. 예, 북한은 사이버 테러를 위해 좀비 PC 7만 대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끔찍하다야. 북한이 좀비 PC로 한국의 국가 금융 또 기관 전신망 테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야야 모두들 조심하시오. 자, 여기서 문제 내신 송희 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좀비가 뭡니까? 좀비 해골바가지. 해골바가지? 그래, 비슷해. 좀비 PC. 우리 아라 씨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좀비 PC요? 아가 막 다 이렇게 하고 이거 하는 건가? 밤새 게임에서 까면서 밤새 게임에서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 못 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좀비들을 기와서 이거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아메리카노 네. 좀비 PC 뭡니까? 좀비라는 게 분명 그 해골 바가지인데는 PC라는 거는 그 게임이 아닌가요? PC는 게임이다. 네. 그러니까 해골바가지 게임. 네. 해골바가지 게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 자체로 좀비라는 개념이 그거죠. 좀비는 전염성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엔 주동적으로 숙주가 있잖아요. 숙주에 의해서 다 움직인다면 이렇게 간단히 계산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 좀비 PC의 모체가 있으면은 그것들이 상당히 많은 좀비 뭐 PC들을 다 자기 좀비화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그 소리죠. 근데 지금 북한이 현재까지는 6만 대 정도의 그런 좀비 PC를 구축을 했다면 작년에 120개 국가에서 1만 대를 또 추가적으로 또 구축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 7만 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하는 거는 거의 뭐 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또 다 뭐 외국들은 다 전산화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해킹 당하는 거는 둘째치고 뭐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금융도 무섭다. 금융이지만 가장 무서운 게 철도가 다 그렇죠. 컴퓨터로 연결이기 때문에. 철도뿐이 아니라 또 뭐 비행기 같은 것도 그렇죠. 탔잖아요. 다 모든 그게 하면 컴퓨터로 뭐 항로가 또 바뀌게 되면 충돌도 생길 수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서버 다운이라는 거 흔히들 얘기를 하잖아요. 한 곳에 이제 다량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좀비가 많이 있으면 이 좀비가 또 다음 좀비를 만들고 해서 한 번에 이제 몰아치면 굉장히 일이 생기죠. 자, 주승현 박사님 혹시 이런 사례 같은 거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어요? 네, 지금까지 이제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09년에 청와대를 비롯한 우리 주요 정부 기관들을 공격했던 사례가 있고요. 금융과 그리고 청와대. 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도스 공격, 네, 그리고 농협 전산망을 공격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 2014년에는 한국 수력 원자력을 해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서울 메트로를 해킹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1월 초에 뉴스를 통해서 보도된 것이 청와대를 삭칭한 그런 메일을 이제 대량적으로 이제 발송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악성 코드들이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희 보면은 그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는 다르게 김정은 시대에서 이렇게 뭐 사이버 테러와 이런 걸 감행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비용이 작고 효율이 높고. 네. 일단 보면 예전 같은 경우는 대남 공작 하게 되면 일단 에이전트를 양성을 해야 되잖아요. 먹이고 재우고 챙겨주고 뭐 엄청 돈이 많이 드는데 거의 이게 사이버 공간이라는 거는 우리는 항상 준전시 상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만큼 자유로운 공간이기도 하지만 위험하거든요. 네, 특히나 뭐 남성분들은 이렇게 중국 IP로 추적되는 채팅 같은 거는 절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 채팅하려면 일단 주민번호뿐이 아니라 뭐 심지어 계좌번호도 거기에 다 알아낼 수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형태를 보면은 돈도 없거니와 더 효율적으로 돈을 안 들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역시 사이버 테러라는 거죠.
과연 2016 북한 대남 전략의 속내는 무엇인지 주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보셨습니다. 천둥 같은 폭음을 터뜨리며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위력한 탄도로켓들이 대지를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경의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남조선 작전 지휘안의 주요 타격 대상들과 미제 침략군 기지들을 관역으로 삼은 전략군의 모든 핵 타격 수단들을 항시적인 발사 대기 상태에 두고 만단의 결전 준비 태세를 갖출 때 대하여 명령하셨습니다. (2016) 김정은의 대남 전략 시나리오를 밝혀라.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동해에 계속 미사일 쏘고 이래서 불안해 죽겠는데 아니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런 타격 계획 지도를 공개해도 괜찮나요, 주승현 박사님? 네, 지난 3월 11일 북한이 조선중앙 TV를 통해서 전략군 화력 타격 계획이라는 지도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남한을 이제 공격한다는 그런 지도는 처음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왜 북한이 그것을 공개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들여다보면 3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미 군사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T-리졸브 그리고 독수리 훈련이 있었는데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군인들이 참여했고,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훈련이 방어용 훈련이었다면 이번에는 공격용 훈련이었습니다. 그렇죠. 들어보셨겠지만 뭐 평양 진격이라든지 아니면 참수 작전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작전 계획 5015 북한의 핵 미사일을 제거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이제 그것이 이제 공격에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우리도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도 남한을 칠 수 있겠다. 그것을 이번에 이제 보여준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예전에 이제 북한이 항상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것이 대미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국 전역을 탄도 미사일 통해서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지도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것을 북한에서 보여준 그런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에서 최근에는 서울의 어떤 모든 모습들을 소형으로 이렇게 제작을 다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서울에 대한 어떤 그런 공격 주요 시설물들을 다 교육을 시킨다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가능한가요? 네, 실제로 하고 있어요. 북한 참모부라고 해가지고 참모부에 보면 이제 사판이 있는데, 그거 보면 모형 사판이라고 해요, 일명.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서울을 비롯해서 모든 중요 시설물들 이제 다 위치가 있어요. 이제 위치가 있는데 이 시설물들 타격해야 되는 이제 자리표를 다 따고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위치, 각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훈련 작전 계획도 짜고 이제 하는데, 하전사들은 대부분 안 하는데 장교 출신들로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전문적으로 훈련을 하죠. 그래서 뭐 이제 정신정찰이나 이제 정찰국 산하들은 이제 폭탄이나 이거 지구 중요 시설물도 깔아 들어가는 임무지만, 포병이 이제 전술 훈련까지도 하는데 그 하는 목적이 포병은 이제 뒤에서 이제 포병을 타격을 이제 해주는 거 임무니까 포가 멋있어지면 포병으로서 자기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에 가서 이제 그런 임무까지 수행합니다. 저는 군 생활하다 보니까 북한 군인들에게 남한 지형을 파악하도록 하는 이런 훈련을 시키죠. 거기에다가 부대가 맡고 있는 임무의 특성에 따라서 더 많이 교육받는 부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심정찰대대 통신병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심정찰대대 같은 경우는 적이 진지에 들어와서 정찰을 하고 거기다 포를 또 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뭐 지형을 파악하는 이런 뭐 군사 지도를 보는 방법, 또는 통신 기제를 다루는 방법, 체력 단련뿐 아니라 여러 가지 훈련을 다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사군단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뭐 정심정찰대대 경보요단이 있는데, 사령부가 위치한 해주 시내가 아니라 한 200리 떨어진 재령이라는 곳에 위치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에 가서 대한민국 거의 가상 지형, 뭐 3층짜리, 4층짜리 아파트도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또는 뭐 정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지리산을 이용한, 산악을 이용한 이런 침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산악국복 훈련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정찰부대들이 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에게 전시에 대비한 이런 가상훈련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네. 남한 지형학 파악 훈련은 이제 저희 군복무 할 때죠. 그때 보면 정찰대나 그리고 법용 경보, 그리고 또 북한식 일명
폭풍군단이라고 불리는 그런 11군단에서 많이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제 지형학 파악 훈련뿐만 아니라 이제 남한 군인들의 국군들의 그 일가 생활, 국군 영어, 언어까지도 다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군복무를 하는 저희 친구를 통해서도 우리 국군 창가를 배웠었는데요. 어떤 노래인데요? 네, 가사가 사나이로 한 번 태어나 할 일도 많다나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용감한 산다. 네. 근데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배웠는데 가사가 막 머리에 딱 들어 배기고 전 북한하고는 딴 세계를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미옥 씨도 남한 지형 파악하는 그런 훈련도 받으셨어요? 기억력 테스트를 합니다, 저희. 남한 지형? 네,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으로? 모형물을 놓고 이제 교관님이 막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한강 위치가 어디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을 한 번만 얘기하고 이제 지명을 합니다. 갑작스레 막. 이제 여기 어디야? 네, 장미 너 여기가 어디라겠어 하고 딱 물어봅니다. 대답을 못하면 이제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공부가 안 됐습니다. 결국은 호시탐탐 어떤 도발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안심할 수 없고 이런 얘기도 좀 이렇게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국민의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지금 준비한 게 있습니다. 북한 역대 대남 도발 사건에 대해서요. 우리 이소연 씨가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네. (2016년) 북한의 대남 전략을 알아보기 위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북한의 역대 대남 도발 사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북한의 도발사를 이소연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1953년 남북 정전협정 이후 북한은 총 880여 차례에 달하는 무력 군사 도발을 일으켰는데요. 김일성 시대는 400여 차례 지상을 통한 테러를 기습적으로 감행한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1968년 31명의 북한 특수부대원이 침투한 청와대 습격 사건, 북한군이 도끼를 휘둘러 미군 장교 2명을 살해한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1983년 미얀마에서 존단 대통령 암살 목적으로 감행한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 88 서울 올림픽을 겨냥해 북한 공작원 김현희가 저지른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 시대 도발의 특성은 도발의 거점이 지상에서 해상으로 옮겨졌다는 것인데요. 1996년 김정일의 지령으로 간첩 26명이 잠수함을 타고 내려온 강릉 무장 봉비 침투 사건, 1999년, 2002년 연평도 앞바다에서 벌어진 교전으로 많은 사상자를 낸 연평해전, 2010년에는 기습적으로 연평도를 포격해 연평도 주민이 사망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김정일 사망 후 지도자가 된 김정은은 직접적인 도발보다는 은밀한 대남 전략을 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김정은은 어떠한 도발로 세상을 경악시켰을까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정찰 무인기를 띄워 정보를 수집, 2015년 8월에는 비무장지대의 목함 지뢰를 매설해 우리 국군의 다리를 앗아가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남한의 주요 기관을 해킹하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는 그 방법과 범위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어 그 피해 또한 심각합니다. 핵실험으로 인한 대북 제재로 최고조의 위기에 놓인 북한. 앞으로 어떤 대남 전략을 펼칠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북한의 역대 대남 도발 사건 브리핑 이소연이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여러 사건이 있었어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우리 대한항공 그 폭발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게 영화로도 나오고 굉장히 유명한 일이었잖아요. 근데 한 80년대 중반 출생 그런 친구들한테 마유미 알아 하면은 아유미요? 아유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되게 저는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렇죠. 지금 벌써 은희 씨랑 저랑만 해도 이제 기억나는 사건들이 그건데 네. 사실 우리 지금 이봉원 씨 같은 경우는 도끼만행 사건도 알고 김민조 김민조도 알고 다 알죠. 네. 어떠세요? 그 당시에 뭐 그런 이야기들. 그 도끼만행 87년도니까 76년도죠. 76년 생생하죠. 근데 그 당시는 미군들이 다쳤기 때문에 실제로 미군에서 북한까지 전투기 갔다 왔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전쟁 위험이 진짜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때. 진짜로 전쟁이 날 뻔했었죠. 그때 막 한국 사람들 난리 났었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어쨌든
규탄 대회가 상당히 많았죠. 여의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가 정찰의 목적으로 만약 이렇게 살피거나 뭐 할 때 나무 때문에 불편하니까 자르려고 했는데 맞아요. 그 문제가 뭐 그 미루나무였죠. 미루나무가 이게 걸리적거린다. 안 보이니까 자기들이 이제 이게 정찰하는데 걸리적거리니까 치워라. 나무를 쳐라. 그랬더니 안 친다. 그래가지고 근데 아닌데요. 우리 배우기로는 미국 놈이 먼저 와서 나무를 쳤기 때문에 우리 싸움했다 했어요. 아, 우리가 치려고 그러는데 그 치려는데 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 도끼를 뺏어가지고 도끼를 쪘죠. 아, 예. 진짜? 예.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전쟁 엄청났어요. 이 직전까지 갔던 사건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우리 북한이 지금처럼 도발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도발한 걸 알고 있어요? 몰라요. 네, 배울 한국에서 학교 때 그 교재에서 가르치는데 우리 남한 군인들이 와서 북한의 나무를 구역을 침투해가지고 나무를 베가지고 그 일부러 도발을 해가지고 그런 사건이 그런 사건을 빚어냈다고. 그러니까 김주성 선생님 이게 북에서도 알기는 아는데 서로 입장이 다른 거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키가 9척 장신인 미군 장병을 이 북한군에게 그 자군 병사가 그냥 엎어치고 때려치고 해서 그냥 꼼짝도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우리 인민군대가 강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죠. 그리고 저기 아까 800여 차례 도발 나왔잖아요. 근데 저희 북한에서는 그 저희가 배울 때 한 번도 우리가 도발했다고 배우지 않아요. 그 800여 차례라는 뭐 그 디테일하게 밝히지 못했든 간에 저렇게 도발하면 항상 남측이 먼저 그렇지 우리가 먼저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항상 가르쳐 주거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집에 들어왔는데 그날이 한글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뉴스에서 이제 아웅산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생생해.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 이제 뭐 그때 그 개그맨 심연섭 씨의 그렇죠. 아버님도 네, 아버님. 돌아가시게 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사건.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도발이 있었습니다. 이미옥 씨는 혹시 이런 얘기 알고 있었어요? 뭐 간첩 들어온다 뭐 이런. 저희는 저희 선배가 직접 여기 남파 공장원으로 이제 임무 수행하고 이제 영웅으로 왔었습니다, 고향에. 그러니까 남조선에 이제 세 번째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이제 발각이 돼서 조국에서 다시 들어오라는 명령을 받고 그때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임무까지는 완전 임무를 수행하고 세 번째 임무 때 이제 이게 얼굴이고 뭐고 다 노출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웅이 돼가지고 이제 저희 학교 모교라고 이제 찾아와서 저희 담임 선생님이 또 스승이었습니다. 그 제자분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반에 와서 이제 그 강연을 하였습니다. 그 선배가.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오시고 경호가 5명인가 붙었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질문은 전혀 못하게 했고 그 남조선에 가니까 진짜 빨리 통일이 돼서 그 굶주린 우리 인민이 뭐 이제 한결에 한 가족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제놈들이 너무 많아서 남조선 인민들이 너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래서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도. 우리 강미혁 씨 남파 간첩을 본 적이 있다고요? 네, 저는 이거 저희 어머니가 말하자면 언니 따르던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성분이 키도 장대하고 이게 얼굴도 좀 예쁘게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14살 때인가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데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디를 간지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사진도 다 가져가고. 그래서 간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한 35살 때인가 이제 제대돼서 왔거든요. 근데 그때 와서 보니까 이제 진짜 멋있더라고요. 이제 16살 때 봤는데 뭐 여자가 진짜 좀 껏치 높은 그런 정도로 이쁘더라고요. 지금 이쁜 사람 고백하는 거예요? 좋았지? 그 나이 때 무슨 좋은 건 또 몰랐죠. 아, 그래요? 근데 오셔서 하는 소리가 어디 갔었나 물어보니까 그런 거는 묻지 말라고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 짜서 이제 어머니랑 이제 어쩌다 만났으니까 술을 이렇게 묻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 북한의 명령공 27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럼 첫 장면에 그 자동차 쫙 가는데 이제 휙 넘는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렇게 차를 이렇게 넘을 수 있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야, 그런 거는 늘상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나만을 이게 계속 넘어들었거든요. 그분이 한 20년 생활했으니까 거기서 술 올지간에 먹은 다음에 혹시 이거 기아장 깰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아장? 한 10장 가져와. 그래요. 그래서 10장 가져다 저기 기아장 딱 가져다니까 수건을 깔아요. 위에다가 깔고
그걸 머리로 빠져 머리로. 딱 봤는데 그게 그냥 딱 보니까 중간에만 박살난 게 아니라 중간에만 딱 껴졌어요. 일자로. 10개요? 여자분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저기 혹시 박현숙 씨. 예, 제가 이렇게 밀수할 때 저를 전문 커버서 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탐처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9살에 뽑혀갔어요. 대남연락소에. 그러니까 만으로 9살, 그러니까 8살이죠. 그때부터 뽑혀가서 당연히 전문 오전 시간에는 5개 나라 말을 전문 배워야 된대요. 그렇게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이렇게 딱 배우고 그다음 오후 시간에는 춤을 모형을 배운대요. 딱 틀어놓고 춤을 추는데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근데 이 사람이 기본 한게 홍콩, 중국 이렇게 3국을 해서 동남아 내가 남파간 접두를 해설이 그 무슨 정보로 수집 해설이 우리 공화국이다, 우리 북한이다 데려가는 그런 연락 임무를 받고 하다가 그래 이 사람이 거기서 군사복무로 29살에 만으로 30살에 그래서 30살에 제대됐대요. 네, 그러니까 9살에 나가서리 30살에. 예. 아니 북한에서는 그분을 영웅시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귀화하지 않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할아버지 있잖아요. 이리모. 예. 영웅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리모 할아버지. 예. 리모 할아버지를 말하게 되면은 저거 해방전쟁 시기 끝난 다음에 이 포로돼갖고 끝내나 비밀을 풀지 않고 장군님 품에 돌아온 영웅 할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20년인가 40년인데 그 리모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그분이 강철이 하신. 네. 야. 그 리모에 관련된 영화가 있어요. 영화를 찍었는데 거기서 이제 남한 그 교관이 엄청 괴롭혀요. 마당에 풀어놓으면 막 풀을 뜯어 뭐 배가 고프니까. 그럼 이제 그 교관이 막 손바닥을 막 발로 막 밟아놓고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쥐를 막 잡아먹고 몸속에 있는 이를 또 잡아서 먹더라고요. 그리고 막 엄청 그런 식으로 내용을 하는데 나중에 그 교관 자체가 이 이모한테 감동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신념의 사나이고 이 사람이 말로 영웅이다 해서 자기가 자살을 하는 좀 황당무계한 그런 영화가 있어요. 아니 그리고 이 영화가 저는 어린 마음에도 조금 이상했던 게 그 초반에 전반부에서는 막 이렇게 감옥 생활을 막 엄청 어렵게 하는 게 나왔는데 이모 아저씨가 잠깐 이제 석방이 된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막 엄청 멋있는 화려한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택시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엄청 못 사는 나라인데 어떻게 택시가 있나? 그리고 막 그 커피숍이 너무 예쁜 거예요. 거기서 막 너무 그 말로만 도 커피를 갖다 마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 커피를 알고 있었거든요. 커피를 저희가 발음이 안 되죠. 커피를 했거든요. 리모 할아버지가 엄청 뛰었어요. 그리고 그 리모 할아버지가 김정일에 대한 또 노래도 지었었거든요. 그래서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 이런 노래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르게 했어. 우리 국어 과목에 네 임모라 하게 되면 정말 그 영웅 할아버지를 또 아니 근데 북한에서 진짜 영웅이네 완전히.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말 실수를 했어요. 그 어느 감옥을 갔는데 정말 심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감옥이었으면 나는 남조선에서 34년을 감옥 생활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실수를 한 거죠.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열악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다음에 조용히 그냥 사라졌어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간첩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한번 터지면 경계가 굉장히 삼엄해져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사건들 때문에 야 이러다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뭐 느꼈던 그런 기억들은 없으신가요? 북한에서 그 1993년도에 핵방지 조약에서 탈퇴를 합니다. 국제사회가 압력을 가해서. NPT에서. 네, 그래서 준전시 상태가 들어가는데 예외적으로 정말 이례적으로 전당, 전군, 전민, 그러니까 전체 북한 전체가 다 준전시 상태에 들어간 거고요. 준전시 상태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최고 사령관 전시 체계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아예 이제 전쟁 이제는 일촉즉발이다라는 건데 그때 당시 아마 북한 전체 주민들이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2006년도에 북한에서 2차 핵실험 그때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했을 때 그때는 군에서만 준전시 상태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군복무할 때 99년도, 2002년도 같은 경우 연평해전 때 북한 주민들은 다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연평해전 북한 주민들 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2013년 최근에 한번 그 준전시 상태가 선포됐었어요. 그때 2013년 2월에 북한에서 그 핵실험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김정은이 탄생을 맞으면서 그걸 진행했었는데 국제사회가 이제 대북 제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이제 3월에 그해 3월에 준전시 상태를 선포했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군복을 입고 제대할 당시였거든요. 제대를 해야 하는데 정세가 긴장하다고. 근데
전투 1호 태세라는 그런 말이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이다시피 밤이면 그냥 신발을 신고 끈을 묶고 그리고 군복 입은 상태에서 잠을 자고 전투 성원들은 또 저희 부대는 그 퍼부대다 보니까 퍼에다 포탄을 재우고 명령을 기다리고 그렇게 대기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아, 그때 당시 진짜 이러다가 전쟁 일면 나 집에 다 갔구나. 우리 주민들도 엄청 시끄러웠다. 이분들 온지 얼마 안 됐다니까. 전쟁인 줄 알았어요. 2013년도 얘기를 지금. 그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인데 학교 모든 온 나라가 다 그랬거든요. 군복을 입고 학교 주연이도 다녔어요. 학교를? 14년도에 북한 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때 당시 학교 다닐 때 우리 아빠도 군복 입고 나갔고 직장 나간데도 군복 입게 했거든요. 그리고 남자들 무슨 그런 단체가 있어요. 전쟁 일어나면 군복을 바꿔 입고 나가야 되는 그런 단체는 몽땅 군복 착용하고 직장 출근하고 길에는 온통 군대 옷 입은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군복 입고 주민들도 다녔거든요. 뭐 사재기 이런 거 해요? 막 뭐 사놓고 아니 그런 거보다는 그냥 막 이렇게 들벗기니까 사람들은 막 그냥 시끄러워해요. 되게 그런 거 생기면 또 난리 났구나 또 그러네 하고 그다음에는 다 이게 시끄러워하지 그런 일이 생기면. 근데 저희 오빠도 이런 버이대에 있었는데 집에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정세가 긴장해갖고 일주일 동안 집에 못 들어오니까 집에서 다 이렇게 먹을 거 갖다 생활 필수품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 다 챙겨다가 갖다 주고 했는데 군복을 입고 살았어요. 네, 저는 그 북한에서 아니고 한국에 와서 이제 전쟁의 이제 위협을 느낀 적이 있는데 작년 8월에 이제 지뢰 사건이 있지 않았어요. 북한이 이제 비무장지대에서 폭격을 가하고 그리고 준전시 상태를 이제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심상치 않은 겁니다. 막 전쟁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당시 이제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니까 학생들이 저희가 문자를 오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교수님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해서 제가 대전 이남에 있는 친구들은 다 피신을 해라. 그렇게 해서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제가 교수고 또 북한 출신이고 하니까 제 말을 다 듣고 아르바이트 하던 걸 다 그만두고 이제 다 피신을 한 겁니다.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근데 그 주인 어떻게? 8월 25일에 이제 합의가 딱 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수업에 들어갔는데 반응이 이상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한 명, 두 명 밥 사주기 시작했는데 1년 동안 지금 밥을 사주고 있습니다. 교수님 때문에 알바 못. 재밌어요. 저는 비슷한 거 공감하는데 전 연평도 사건 때 연평행. 저희들이 똑같이 대학에서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딱 검색했는데 폭격. 네,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연평도 그 네. 마을에 나는데 이제 교수님이 너무 태연하게 강의를 하시니까 근데 저희 탈북자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대학생 몇 명 있었는데 저희만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해야 돼? 라면 일단 사고 일단 지하주차장을 튀는 거야. 근데 남한 애들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저희가 막 쫄아가지고 안 되다 싶어가지고 한 명을 내셔지. 야 네가 손대 매라. 자기가 손대. 그래서 딱 남자가 벌떡 일어나도 교수님 지금 전쟁이 날 판인데 여기 지금 강의 들을 상황이 아니라고 빨리 지금 나가자고. 그 70 넘은 교수님이 경고망동하지 말고 학점 잘 받으면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그 학생이 아니 죽으면 그 사람 학점이 뭐가 필요하냐고 막 대들다가 결국 쫓겨났는데 아무튼 좀 탈북자들이 더 겁을 먹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사실은 긴장감은 갖기는 가져야 돼요. 너무 무뎌졌어. 근데 또 그렇다고 너무 이 생활을 그만둘 수는 없어요, 이게. 아니 근데 북한 사람들은 진짜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면은 주민들은 자기네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 오빠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전쟁 일어나면 우리가 이길 것 같으니까 뭐가 이겨? 한국어 컴퓨터 다 돼가지고 숫자만 눌러도 우린데 와 우리는 전자 계산기를 때려야 되고 이 해야 되고 우리가 지지해니까 그래? 장군님 믿고 될까? 그냥 장군님만 믿는다 뿐이야. 믿음 가지고 어떻게 싸워? 그럼요. 맞아. 북한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 오면 북한 군인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요? 최근에 김정은의 지시로 2013년 5월 27일 지시가 내려왔는데 부대들마다 한곽제 작용을 하는 모르핀 또는 전선주라는 마약 종류 술이 있습니다. 그걸 유사시에 군인들이 쓸 수 있도록 대대별로 진공포장을 해서 가지고 있으라는 지시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 김정은 체제가 들어와서 우리가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참 꿈꾸기는 했지만은 전시사업 채찍을 이렇게 바꿔놓고요. 모르핀 같은 거는 이미 부대마다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그래서 그 모르핀은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한 대대 군의가 모르핀을 계속 빼돌려가지고 약간 마약 성분이 있으니까 자기가 맞고 그것 때문에 전쟁 물자에 손댄 것 때문에 공개 총살당했거든요. 전선주 같은 경우는 한각제 작용을 하는 술입니다. 술인데 최근에는 그걸 먹여요? 네, 북한 군인들에게 전쟁에 대한 두려움, 공포감 같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 예전에 진주만 폭격했던
가미가제랑 비슷한 느낌이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군인들에게 그것을 먹이도록. 군인들이 뭐냐면 이제 사상이 정신무장이 지금 뚜렷하지가 않고 한류라는 것을 통해서 두 번째는 지금 영양실도 다 와 있잖아요. 거기다 그다음에 북한 군인 숫자가 부족하고 하니까 그 모든 것을 마약질하는 걸 통해서 지금 보충하려고 하는 저희 같은 퍼병이라 무슨 아나가 이제 전시 딱 들어가면 갱대에 우선 진입을 해요. 진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도나 해가지고 이제 자리표 따는 연습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옆에 있는 뭐 참모부 안에 사람이 다 죽었다 하면 혼자서라도 이제 명령을 수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침판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자기 지형을 찾을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지도에서 내가 직접 자리표를 따가지고, 그러니까 뭐 자리표라고 말하게 되면 뭐냐면 이제 목표가 있다면 거기까지 날아가는 거리나 방향 이런 걸 다 자기가 계산해가지고 포를 제가 썰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직접 다루고.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건 이제 군관학교 때 한 20일 동안 갱대 진입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2007년도인데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실제로 북한에서 포탄 기름 제거만 하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7년도 3월에 포탄 기름 제거를 다 하고 2개월간 정도 이제 단기간 강습을 받고 이제 서희 표를 줘가지고 내보낸다. 이제 너는 전시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일 괴로웠던 게 갱대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씻질 못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야, 한 20일 있으니까 이렇게 잘 때도 이렇게 쪽잠을 자야 돼요. 앉아서 신발을 못 벗어요. 이가 막 득슬득슬하게 섞이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너무 가려워가지고 막 굴다 보니까 나와서 보니까 맹어머 혼투성이야 이게. 근데 결국 햇빛을 못 봐가지고 얼굴도 새타얗지 발을 신발 못 벗어가지고 너무 퉁퉁 부어서 이게 부작용한 것처럼 그 정도 됐었어요 저희는. 군이 전쟁을 준비할 때 그 전쟁 후의 상황을 대비해서 북한의 당 내부에서 뭐 따로 그 상황을 고려해서 준비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70년대 후반기부터 이제 통일에 대비해서 북한이 시작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통일된 남조선에서 이제 그 간부를 임명을 해가지고 이제 그 남한을 운영하게 한 사업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통일에 대비해서 이제 고향이 한국이고 이게 북한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이제 손발을 해요. 이제 핵심들을 손발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대학까지 이제 졸업을 시켜서 당 기관이나 이제 행정기관에서 일정한 그 실무 습득을 하게 한 다음에 이제 임명을 합니다. 네. 누구는 서울시당 위원장, 누구는 서울 뭐 시민위원회 위원장, 누구는 뭐 미디어 뭐 국장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임명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임명이 한지 오래됐는데 이제 시기가 오래 지나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병들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 자식들을 또 이제 그 대를 이어서 또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앞으로 이제 통일되게 되면 임무 받은 대로 이제 조직 체계를 이제 살려가지고 남한을 이제 조직 통제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는 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있어요. 이부고도청이 있고, 예, 각 뭐 환경 도지사. 무슨 뭐 도지사도 있고 있어요. 네. 이게 북에서도 있다 똑같이. 네. 우리가 좀 상당히 무뎌진 것도 있지만 사실 그동안 북한이 암만 위협해도 우리가 좀 약간 신경을 너무 안 썼었어요. 그러면 요즘에 북한의 강경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주세현 박사님. 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고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지나치게 두려움을 갖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또 안일함을 갖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이 너무 많으면 굉장히 공포스럽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먼저 분열이 일어납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원하는 것 그리고 노리는 것은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나친 안일함, 안보의 불감증. 예전에 뭐 우리가 다 경험했던 거지만 한국 전쟁이나 그리고 기습적인 모든 도발들이 굉장히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일어났던 것이 많고 그러한 것이 앞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잘 대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현 정세에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임혁 씨 이만감 함께 했는데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소감이? 3년 전에 오빠하고 어머니가 저 때문에 사형을 거기서 당하셨고. 진짜? 네. 네. 언니 둘이 2명 있는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언니가 마지막으로 저보고 이제 없는 동생으로 칠 거니까 연락하지 말아라라는 마지막 통보를 받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매체 막 이런데 진짜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숨겨서는 안 되는 사실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세계가 이제는 다 알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한 성원으로서 그걸 좀 자리 지킴이 아니라 이제는 까발릴 때도 된 것 같다라는 느낌에 이번에 네. 축하합니다. 이만감 대단장을 축하합니다. 남북한 부부 스캔들.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잘은 안 하는데 올해 뽀뽀를 하고 애교가 진짜 많아요. 소아양이는 이렇게 애교. 주말에는 이분이 식사 담당이고 청소기는 꼭 이분이 돌려요. 그럼 언제 쉬어요? 이빨 닦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목욕, 기저귀 제가 다 키웠거든요. 몇 번 안 돼요. 근데 무슨 몇 번 안 돼? 말을 몇 번을 해야지. 남조선을 정복하라 북한 대남 전략. 오늘은 이만갑에서 앞으로 시작될 북한의 대남 전략에 대해서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뭐 그동안 우리가 너무 좀 아니란 생각도 했나 싶기도 하면서 또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씁쓸했던 건 같은 민족끼리 상대를 어떻게 해치려는 그런 전략을 세운다는 자체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오늘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애플트리 김약사네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